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낭낭이입니다. 코로나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와 있네요. 아직도 우리나라 일일 확진자 수는 5천 명을 넘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6억 7천5백만 명이 넘었고요. 서점에는 코로나를 주제로 다룬 책들이 아직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발생한 2020년도에 비하면 이젠 어느 정도 안정된 분위기이고요. 역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인가 봅니다. 또 살아가려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고요. 적응하는 과정에 나름의 많은 고충이 있었을 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책들은 개인의 삶부터 환경, 정치, 경제에 이르기까지 내용이 광범위하다 보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제별로 엮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촉 2022에서 2023년이라는 책은 코로나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타인과의 신뢰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 노동 등 분열된 환경을 2024년까지 다시 수습, 결합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흐름을 짚어보고 야당과 여당의 대선 전개를 전망해보고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문화적 변화와 남녀 갈등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들이 왜 중국을 싫어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관론으로 가득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내고 여행과 여가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바뀔지를 이야기하며 플랫폼 경제 시대의 노동에 대해 마지막으로 원자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내용을 짧은 글로 핵심을 담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청년들은 왜 중국을 싫어하는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 주제를 읽으면서 살아온 시대 배경이 서로 다름에서 오는 문화 차이,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장 청년들은 왜 중국을 싫어하는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반중 혹은 현중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사회가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1970년대생까지는 중국 고전 문화와 홍콩 문화 등으로 중국의 소프트 파워가 비교적 작동하는 편이었으나 1990년대생부터는 그런 소프트 파워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에 중국 자체의 국력이 커지면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 청년들은 중국 공산당과 국가가 제기하는 강력한 외교적 압박은 물론이고 부상한 중국의 애국주의 청년들을 인터넷 공간에서도 마주해야 했다. 특히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의 대중문화를 둘러싼 한중 청년 세대 간의 충돌은 그들로 하여금 중국을 실제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한편 청년층의 독특한 미디어 환경과 반중 의식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로 인하여 반중 문제는 국민 감정을 넘어서 세대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 구마사와 폭발적 거부 반응. 2021년 3월에 SBS에서 방영한 조선 구마사가 그토록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제작진에는 몹시 안타깝게도 반응은 긍정적 의미로 폭발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폭발적 반응의 성격은 파괴적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았다. 1화가 방영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려 말 조선 초를 다룬 이 드라마에 중국적 요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월병이나 양갈비 같은 중국 식문화도 그렇고 복식도 조선의 것이라기엔 이질적인 면모가 많다는 이유였다. 나아가
교황청의 도움으로 조선을 건국한다는 전체적인 시놉시스도 한국의 역사를 폄하한다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문제는 논란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대본을 쓴 박계옥 작가의 이름이 연변 조선족 같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이 드라마가 한국 대중문화를 잠식하기 위한 중국의 계획적 음모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졌다. 이제는 한국 인터넷에서 여론 압박과 세력 과시의 필수적 수단이 된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초유의 관심사가 된 조선구마사의 운명은 끝내 광고주들이 광고 계약을 연달아 철회하면서 사실상 끝이 났다. 드라마는 방영이 중단되었고 배우와 제작사를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가 사과문을 게재했다. 고작 2회차가 방영되고 나서 벌어진 일이었다. 식자층에서는 드라마에 대한 폭발적 여론과 폭발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반중 정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조선 구마사는 표현이 부주의하긴 했어도 역사 왜곡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인터넷에서 터져나온 대중의 불만은 반중 감정에 근거한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이었다. 그들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점차 불거지고 있는 반중 정서, 나아가 혐중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정서가 장차 불길한 결과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며 우려하는 듯 했다. 하지만 조선 구마사를 둘러싼 대중의 반중, 아니 혐중 정서가 시착층을 놀라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같다. 문제는 단순히 시청자 불만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된 대중 여론으로 인해 드라마 한 편을 폐지했다는 게 아니었다. 첫째로 놀라운 점은 그러한 현상의 폭발성과 갑작스러움이었다. 그 이전부터 중국 PPL에 대한 거부감을 비롯하여 중국과 관련된 잡음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방영 폐지라는 극단적 요구로까지 터져나오진 않았다. 따라서 조선구마사에 대해 논란을 예상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강한 요구가 갑작스럽게 터져나와서 관철되는 충격적 흐름까지 예측할 수는 없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둘째로 혐중 여론을 주도한 이들의 정체였다. 반중은 보통 보수정당 지지와 연결되고 보수정당 지지는 노년층과 연결된다는 것이 흔한 스테레오 타입이다. 하지만 조선구마사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낸 이들은 천령층이었다. 노년층의 반중, 반북과 중령층의 반일, 때로는 반미를 거쳐 청년층에서는 이제 민족주의가 약화하고 있다는 종래의 관측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꼬리를 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국과 맞부딪힐 일도 많지 않은 청년층이 왜 이토록 갑작스럽게 중국에 반감을 표하는 것일까? 이것이 청년층의 보수화 내지는 구구화의 증거이며 여성 혐오나 난민 혐오를 주도하는 정서의 연장선상일까? 혐중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위험 신호가 아닐까? 혐중 정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청년이나 혐중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고 오히려 질문을 던진 이들이 청년층의 대외 인식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만 드러낼 따름이었다. 조선구마사로 폭발한 반중 정서가 그 이전의 수준과 구분되는 깜짝 놀랄만한 수준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결코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한국 청년층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년에 걸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을 축적해왔다. 게다가 한국의 청년층이 중국이나 중국인과 그다지 접촉할 일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청년층은 그들의 공간에서 중국, 중국인, 중국 정부와 맞닥뜨려야만 했다. 다만 그곳이 기성세대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공간이었을 뿐이다. 이런 분리는 기성세대가 청년층의 대중인식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일단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현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면 아래에서 청년층의 중국에 대한 불만과 반감은 착실히 누적되고 있었다. 조선 구마사는 그것이 수면 위로 부상한 일련의 현상 중 가장 도드라진 것이었을 뿐 결코 갑작스럽거나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혐중정서 자체보다도 혐중정서를 단순히 혐오라는 이유만으로 대중의 비합리적 정서라고 일축하고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더 문제다. 먼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의 정서는 계몽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과 토론의 대상이다. 게다가 이런 대외 인식 문제는 오히려 식자층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이 위기를 감지하고 본능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경제 협력국이자 동시에 최대 안보 위협국이기도 하며 그 위협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영역까지도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외적 경계 의식을 혐오로 일축한다면 식자층과 대중의 심리적 간극만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심리적 간극은 미국과 유럽의 포퓰리즘 물결을 만들어내 정치적 분열의 시대를 열어젖혔다. 따라서 청년층의 혐중 정서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설명과 이해의 대상으로 인지되어야 하며 그 토대 위에서만 중국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왜 중국을 싫어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기로 하자. 대체 청년층은 왜 그렇게까지 중국을 싫어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시선을 과거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은 반대로 이렇게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기성세대는 우리처럼 중국을 싫어하지 않는가?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해 본다면 이 질문도 꽤 타당한 질문일 수 있다. 구한말, 서구 열강과 일본이라는 인식 바깥의 존재들이 조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을 때 청제국의 여전한 위상은 조선인, 특히 엘리트 식자층이 믿고 있던 세계 질서가 유의미하다는 하나의 상징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청제국이 서구 제국주의를 학습하고 조선을 전통적 조종국이 아니라 근대적 식민지 내지는 경제적 배후지로 삼고자 했을 때 중국과 중국인은 조선에서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청제국의 야심은 이어지는 청일 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하면서 꺾였지만 민간 차원에서 중국의 진출은 그 뒤로도 계속되었다. 중국 상인과 노동자들이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제한 화교를 형성했다. 조선과 만주에서 중국인과 조선인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충돌도 늘어났는데 특히 조선인들의 신경질적인 반응은 1927년과 1931년의 배화 폭동에서 잘 드러난다. 이 시기 형성된 화교들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경계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시작한 화교 억압 정책으로 나타난다. 식민지 조선이 독립하여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을 때도 중국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건국 후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참혹한 전쟁에서 중국군이 대규모로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구한말부터 심화한 반중 정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 통일이 좌절되었다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 광범위하게 퍼진 교전 경험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재료가 되었다. 냉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 반중 정서는 현재까지도 큰 맥락을 공유한 채로 이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동아시아 냉전으로 인해 단절된 중국과의 관계가 한국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대중관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우연한 요소가 겹쳐
주로 196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중년층들은 중국을 친숙하게 여기게 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관계가 갖는 성격상 완전히 친중이라고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앞 세대나 뒷 세대의 격렬한 반중 의식과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중년층이 중국의 우호적인 경향이 분명히 있는 듯하다. 이 말인즉 현재 청년층의 현중 의식은 부분적으로는 중년층의 중국관을 형성한 요소들이 위축되거나 아예 사라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년들이 인식한 중국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그들이 처음 접한 중국은 축소된 중국이었다. 거대한 대륙은 죽의 장막에 갇혀 한국과 40년 동안 교류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중국은 대만으로 피신한 중화민국과 영국의 식민지인 홍콩으로 극단적으로 축소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화교 억압 정책과 맞물려서 중국이 한국에 갖는 정치, 경제적 영향력은 아예 없다시피 할 정도로 되었다. 이는 그들이 앞 세대가 접한 한국에 침투하는 중국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변화였다. 둘째, 대만과 홍콩으로 축소된 중국은 한국과 대등하거나 대개는 우월한 문화적 역량을 보유한 중국이었다. 홍콩은 그 중에서도 각별한 공간이었다. 전후 홍콩은 공산당을 피해 건너온 본토인들과 영국 식민 당국이 만나며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허브로 부상했다. 여러 장르의 홍콩 영화를 비롯하여 무협지와 같은 대중소설, 등려군과 같은 가수와 주윤발 등의 배우들은 당대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세련된 문화는 홍콩과 대만, 나아가 중국 전체를 친숙한 곳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징검다리였다. 셋째, 중국과의 교류가 극적으로 줄어든 것과는 별개로 한국 고전 문화의 연장성상으로서 중국 고전 문화가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다. 한자 지식은 물론이고 삼국지나 수호지 같은 중국 고전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때로는 원전 그대로, 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며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로 계속 남아 있었다. 고전은 죽의 장막으로 막혀있는 대륙이라는 공간에 대한 친숙함을 지속시켜 주었다. 게다가 마침내 1992년에 한중수교로 거대한 대륙이 문을 열었을 때 현재의 중년 세대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 수준 격차가 가장 컸고 중국의 성장세가 가장 폭발적인 시기였다. 이 시기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통해 자국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높은 경제력을 중국에서 사업이나 관광 등의 활동에 10분 활용할 수 있었다. 문화적으로 친숙한 공간을 유리한 경제적 지위로 누빌 수 있으니 우호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달라진 중국, 성장하는 중국. 하지만 상기한 요소들은 모두 급작스럽게 마치 녹아내리는 것처럼 사라졌다. 이는 1990년대 이후 한중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한국의 새로운 세대들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먼저 1992년의 한중 수교가 있었다. 이제 중국은 대만과 홍콩처럼 한국과 유사한 정치, 경제 체제에 기반한 세련된 문화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륙, 중화인민공화국이 곧 중국이 되었다. 중국이 성장하고 한국과 교류가 늘어날수록 구한말과 같은 식의 경제적, 인적 침투가 일어날 것은 명약관하였다. 그 다음에는 문화적 변화가 있었다. 한자 교육이 쇠퇴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중국 고전이 갖는 지위는 계속해서 하락해 중국은 점점 낯선 땅이 되어갔다.
홍콩 문화의 생명력이 끊긴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동서양의 허브로서 홍콩이 갖는 지위는 급속하게 중국에 속한 여러 도시 중 하나로 떨어졌다. 동아시아 대중문화에서 독보적 위상을 자랑하던 홍콩 문화는 더는 재생산되지 못하고 청년층에게서 외면받게 되었다. 홍콩 영화의 전설은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 정도로나 통하는 것이지 지금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중국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대신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문화 혹은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 문화가 그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중국 고전 문화와 홍콩 문화가 과거의 빛바랜 콘텐츠가 되어가는 가운데 한국의 청년층은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중국을 접하고 있었고 그렇게 접한 중국의 첫인상은 결코 좋지 못했다. 그들이 중국을 처음으로 접한 창구는 TV나 책이 아니었다. 그들은 컴퓨터 모니터와 인터넷 통신망으로 중국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했다. 인터넷 유머 사이트에는 고도 성장기의 혼란한 모습과 중국 사회의 아노미가 드러나는 각종 기상천외한 사진과 뉴스들이 수시로 올라왔다. 가만히 있다가 음료수가 터졌다든가 신발을 신었는데 상표의 잉크가 그대로 발에 붙었다든가 녹화 사업을 위해 산에 녹색 페인트를 칠했다든가 하는 그런 신기한 일들은 얼마 안가 대륙의 기상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었다. 사실 그런 모습 중 대다수는 과거 한국 고도 성장기에도 볼 수 있는 일이었으나 1990년대 생에게 과거의 한국은 말 그대로 다른 나라나 다름없었다. 중국은 다른 나라를 넘어 마치 다른 세계처럼 인식되었다. 가난하고 더럽고 후진적이고 혼란한 그러면서도 거대한 어떤 곳이 중국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생들이 20대가 되고 2000년대생들이 10대가 되는 2010년대를 거치면서 상황은 다시금 급격하게 변했다. 변화의 원인은 중국이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중진국 반열에 들어서면서 고도 성장의 혼란기가 마무리된 데 있었다. 이제 중국은 꽤 괜찮은 제품들을 자체적으로 내놓으며 세계를 놀라게 하는 국가가 되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은 대륙의 실수라며 중급답지 않은 것으로 통했으나 나중에는 그런 수식어도 사라졌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성과를 내는 중국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는커녕 도리어 한국 청년층의 어마어마한 반중 정서를 끌어내는 도화선이 되고 만다. 중국의 민족주의, 한국의 대중문화.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부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안에서 민족주의적 열정이 끌어올랐다는 것이었다. 개혁 개방 이후에 태어난 중국의 청년층은 가난하고 후진적인 중국이 고도로 현대화된 국가로 탈바꿈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자연히 국가와 국가를 용도하는 당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이런 자신감은 곧이어 중국 바깥으로 넘치게 되었다. 중국의 애국적 청년들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고 중국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외부 행위자들에게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그들은 중국이 실제 위상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중국을 후진적이라고 깔보는 외부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믿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끌어넘치는 애국주의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활용했다. 그들은 개혁 개방으로 인해 이완되는 당의 통치 정당성이나 사회 통제력을 민족주의 언어로 정당화하곤 했다. 지도부는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중들의 민족주의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경한 대외 정책을 쓰고 상대국을 향해 고압적이고 무례한 언사를 내뱉거나 외교관계에 비가역적 타격을 입히는 조치를 시행했다. 물론 이는 많은 경우 중국 공산당, 특히 보수적 강경파들의 실제 대외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국의 대중들은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서해 불법 조업 문제, 결정적으로 사드 배치로 인해 촉발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인 한한령 등에서 중국의 일관된 패권적 행동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행동들은 중국을 후진적인 국가라고 어렸을 때부터 무시해왔던 청년층에게는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자신들의 인식이 맞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2010년대에 들어 청년층이 중국과 접촉하는 면이 중국 정부와 당이 관장하는 영역보다 훨씬 넓어진 데서 왔다. 한국의 청년층은 이 시기 중국에서 새로 부상한 애국주의 청년들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이 통제하려고 노력하던 중국 대중의 애국주의 정서를 날것으로 마주했다는 뜻이었다. 한중 청년들이 만나는 공간은 역시나 인터넷이었다. 2010년대의 인터넷은 한국과 중국의 소식들을 단편적으로 접하는 수준의 공간이 아니었다. 이 시기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중국은 소비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문화시장을 갖추면서 공급 우위가 있는 한국과 시장 우위가 있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시기이기도 했다. 한국의 K-팝 아이돌, 게임, 드라마 같은 문화 상품이 중국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한국 대중문화는 일본에 이어 중국 시장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중 청년 충돌이 주된 전장이 바로 이 영역이었다. 중국은 당의 힘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침투를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하고자 했다. 여기에 더해 실제 문화를 소비하는 중국인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종의 소비자 운동을 조직하여 집단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K컬처의 종주국을 자처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무엇보다 그 자신들이 가장 열렬한 소비자인 한국의 청년층이 이에 가만히 대응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2010년대 후반이 되었을 때 대중문화의 숱한 영역에서 한중 청년층의 충돌은 일상이 되었다. 온라인 게임에서 한국 게이머들은 해킹과 반칙을 일삼는 중국 게이머들과 마주하며 그들이 몰상식함에 혀를 내둘렀고 게임에서 중국인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 그들을 조롱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공유했다. K-팝 팬덤은 아이돌 그룹 내부에서 중국 멤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중국인들의 움직임을 경계했고 특히 중국인 멤버들이 중국 활동에만 집중하며 그룹 활동에 소홀히 하는데 분노했다. K-팝 팬덤은 새로운 그룹이 중국 멤버를 끼워 넣는다고 하면 기획사의 인식이 아니하다며 공격했다. 드라마에서는 중국 문화 자본이 침투하면서 PPL에 중국 상품이 들어가는 등 한국 시청자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중국의 애국 청년들이 한복, 김치 등 한국의 문화적 상징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와 같은 글로벌 스타들이 중국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공격받는 일이 이어지면서 대중문화 전선에서 한중 청년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달리 말해 기성세대가 청년들이 중국을 왜 저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의아해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한중 양국의 청년층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중국에 대한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인식 차이가 극명히 벌어졌다. 기성세대도 패권주의적으로 나오는 중국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중국을 인식하는 통로는 주로 뉴스 기사였다. 더욱이 그들은 한국이 얼마나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기성세대에게 중국은 불쾌하지만 실리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교류해야 하는 이웃이자 옛날에는 조금 괜찮아 보였던 이웃이었다. 청년층의 상황은 반대였다.
그들은 정체성의 핵심을 형성하는 대중문화 영역에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가장 직접적으로 날것으로 체험하고 있었고, 중국이 한국의 가장 심원한 위협이라는 것을 중국인 네티즌들과의 전쟁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반면에 실물 경제에서 중국의 존재감은 훨씬 막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과 떨어졌을 때 안게 될 여러 경제적 후폭풍보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전장에서 중국 자본, 중국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시급한 일이 된 것이다. 청년층의 협중의식은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세대 문제와도 크게 연관되어 있다. 기성세대가 청년층의 협중의식에 화들짝 놀라며 그들의 소비니즘이나 혐오 정서에 개탄하는 동안, 청년층은 기성세대를 향해 당면한 중국이 위협이라는 현실에 눈을 감고 중국 시장이 당장 주는 안락함에나 취해 있다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런 비난이 집중되는 대상이었으나 유일한 대상은 아니었다. 중국과 맞닿아 있는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중국 문제는 세대 갈등의 주요 테마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세대 갈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20대 남성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한중민족주의의 최전선은 대중문화다. 청년층의 협중 정서는 그것이 형성된 원인과 과정을 고려했을 때 절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그 갈등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대중문화를 둘러싼 한중 청년층의 갈등이 꺼질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갈등은 조선 구마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인터넷 세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현실이 곳곳에서 표현화되고 훨씬 실제적인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신뢰는 이미 많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를 둘러싸고 폭발한 양안 청년층의 갈등은 대륙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대만 민진당이 청년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다. 또한 한국 또한 다른 모든 것은 제쳐두고라도 반중을 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표심을 결정하게 될 청년층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그런 정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럴수록 중국과의 무역, 투자 관계에서 여전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이들은 청년층이 뭘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반박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반중 청년층 입장에서 정말 문제를 모르는 이들은 그들일 수 있다. 그러는 사이 이미 기성세대는 중국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하라는 폭발적 요구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 왔다. 사실 그 점에서는 청년층의 시선이 타당한 면이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과거의 용중은 점점 택하기 어려운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용중을 가능한 한 오래 끌고 가고자 하더라도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요구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문제의 근원이 과연 어디인가를 되짚어보는 것이다. 많은 이는 중국이 독재국가이고 패권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중국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타당한 말이지만 이 설명은 한국의 모든 세대에 다 통용되는 것이다. 청년층의 유난히 격렬한 협중 정서, 즉 무언가 특별한 시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인식과는 특별히 다른 것, 즉 대중문화를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적 문제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지만 반대로 문화가 정치와 경제에 엄청난 급변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또 지금 같은 미디어 범람 시대에는 어쩌면 후자의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는 노릇이다. 그러니 협중 정서를 환영하는 이들은 대중문화에서의 한중 충돌을 누구보다 반길 것이고, 여전히 중국이 필요하다는 이들은 대중문화로 인해
또다시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 가득한 눈길로 콘텐츠들을 지켜볼 것이다. 누구라도 청년층의 이 격렬한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고자 한다면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 대중문화를 보아야 한다. 바로 그곳이 한중민족주의의 가장 주된 전선이기 때문이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서서히 제 자신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가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품이 나오더니 지금은 하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낭낭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